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 문제연구소소장 김동명 예비역대령입니다. 오늘은 그 우크라이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2월 24일이 되면은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차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 전쟁이 지금까지 어떻게 전개되어 왔나 이 얘기를 한번 쭉 리뷰를 해보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영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그 주제는 러우 전쟁 4년 총 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내용이 조금 많아서 제가 1부와 2부로 나눠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이제 여태까지 어떻게 이 전쟁이 경과되어 왔는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전쟁에 이제 그 북한군이 그 참전을 했기 때문에 2024년 10월에도 참전을 했기 때문에 요 지금 현재 근황에 대해서 아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전쟁 4년 이 전쟁을 이제 그 종합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이제 여태까지 그 각 진영의 입장,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를 포함해서 미국, 그 다음에 이 서방 진영, 나토나 EU, 이쪽 진영에서 지금 현재 이 전쟁에 대한 어떤 이 근본적인 그런 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이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또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이퀄리브리움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뭐 이런 데 대한 그 완전히 바로메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수많은 그런 뭐 종전 협상 그런 것들이 있어 왔는데, 앞으로 지금도 이 종전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것이 이제 앞으로 전망, 이 종전 협상의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까지 과연 지속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제2부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것은 이제 2022년 2월 24일부터 이제 발발된 거고, 그래서 내일 모레면 이제 4주년이 되는데, 이 전쟁을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은 여태까지 구소련, 이제 후계자가 러시아고 후계 국가가, 그러니까 구소련이 겪었던 제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독소전쟁이 가장 그 긴 전쟁이었는데, 이제 아프가니스탄 뭐 그 침공해서 그 머무르던 10년, 이거는 여기 비할 바가 못 되고, 그러니까 독소전쟁 2차 대전 때 히틀러하고 4년간 그 전쟁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긴 전쟁이 바로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현재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소전쟁이라고 하는 건 1941년 6월 22일부터 그러니까 독일이 완전히 패망할 때까지 45년 5월 8일까지, 그러니까 무려 1418일간 그 지속됐던 전쟁이 독소전쟁인 반면에, 지금 현재 이 러우 전쟁은 1461일이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길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 독소전쟁을 간략히 이제 뭐 말씀을 드린다면은, 히틀러가 그 당시 이제 독소 불가침, 그러니까 스탈린, 히틀러 팍트, 이거를 이제 1939년 8월 달에 체결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전격적으로 파기를 하고, 그 다음에 1941년도 그 6월 22일 날 바바로사 운터네멘에서 이 바바로사 군사작전을 이제 감행한 것이 바로 이제 소련을 치기 위해서 이제 군사작전한 것을 우리가 이제 바바로사 운터네멘이라고 부르는데, 이 소련을 전격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바로사,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바바로사 운터네멘, 이것이 완전히 치명적인 그런 그 작전이고 전략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블리츠크리그 전격전이다 해서 완전히 이 서구 일대를 휘젓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아주 신속하게 완전히 정복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제 영국하고 그 건드리면서 이제 그 항공전,
이 공중전 여기서 이제 패배를 1차 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 제3제국의 실패가 바로 이 소련을 건드린 거다. 이 바바로사 이 군사작전을 한 거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제 그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결국 히틀러는 이제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년 동안에 이제 크게 세 개의 그 전투가 있었는데, 소련을 대상으로 모스크바 공방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탈린그라드 전투다. 자, 이것이 이제 42년 8월부터 43년 3월까지 근 7개월 가까이 자, 이 전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단일 전투 가운데 최대 사상자를 냈다. 이게 불어 7개월 동안에 200만 명이 쌍방다 포함해서 200만 명이 전부 사망한 전쟁이 바로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독일의 제6군 약 한 30만 명이 전부 전멸을 했다. 그러니까 이 히틀러가 이 육군의 그 이 후퇴 이런 거를 허용을 안 했기 때문에 완전히 도시에 이 스탈린그라드 도시에 이제 포위된 상태에서 전부 다 죽고 말았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7초마다 한 명의 독일군이 사망한 그런 지옥과 같은 전투가 바로 스탈린그라드 전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크루스크 전투 해가지고 43년도에 이제 소련과 그 독일과 사상 최대 그 기갑전 약 한 6,000대의 그 전차가 서로 맞붙은 그 전투에서도 마찬가지 독일이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독소 전쟁이 이제 그 소련 입장에서는 대단히 아주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중요한 전쟁이다. 그러니까 대조국 전쟁이다. Great Patriotic War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에 분명히 그 히틀러란 아주 그 적이 뚜렷한 적이 있었고, 이 적의 침공에 대비해서 이제 정부 조국을 위해서 이 그 소련 병사들이 총을 들었던 반면에, 이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는 뭐 러시아 입장에서 또다시 무슨 뭐 이 미사역을 포함해서 이 전쟁을 미화시키려고 하지만, 이거는 이 전쟁의 본질은 Russian Invasion of Ukraine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다. 이 푸틴 작품이다. 푸틴 야망에 따른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이 지난번 2차 대전 때 히틀러하고 싸웠을 때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전쟁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러우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가장 거대한 규모의 군사적인 충돌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전쟁이 지금 4년차 이제 전부 결산을 해보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정확하게 어떤 이 명확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은 모두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아니면 군사적인 뭐 그런 한계점에 이미 도달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2020년도 올해 중반에 가서 이후에 러시아가 과연 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을까? 한계점에 이미 도달했다. 러시아가 지금 현재 전시 경제로 이 내부 시스템을 돌려놨는데 이 한계점이 벌써 드러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경제가 희생되고 있는 이 마당에 과연 전쟁 지속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올겨울 지금 이제 2026년 새해를 맞아서 올겨울에 지금 양측의 공동 목표를 보면 뚜렷하다. 먼저 러시아 입장에서는 무조건 우크라이나 그 에너지 인프라 여기에 공습을 감행합니다. 그러니까 키예프 그 수도를 위시해서 주요 도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올해 들어서만 벌써 2,000회 이상 그 공중 공격을 하면서 예컨대 발전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포격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키예프나 이런 데 정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난방이 중단이 되고, 이와 같은 그 현상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는 영하 20도에서 그 30도를 오르내리는 그런 강추위가 지금 현재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견디지 못한 많은 그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근들어 이제 60만 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지금 이제 수도 키예프를 탈출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일반 그 군사정보단 얘기는, 이거는 완전히 윈터리히어 페이커 모르트다. 그래서 완전히 겨울에 어떤 이런
이 페이커 민족을 이 완전히 그 몰살하려고 하는 사살하려고 하는 그런 그 기도다 이렇게 이 우크라이나 주민을 그 이 겨울을 추위를 계기로 완전히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다 이렇게 이제 전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러시아 내에 그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연료 저장 시설이나 발전 시설, 뭐 화력 발전 이런 것들을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계속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현 전선은 지금 완전히 고착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전선 내 이제 참호전 잡히고 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내부 이 빵카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소모전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영토를 탈취하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상대 진영의 탄약이나 장비 병력 이걸 어떻게 먼저 더 많이 고갈시키는가 그러면서 이런 그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그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선이 완전히 고착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진영은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지리멸렬한 그런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새화된 방어선 관련해서 지금 얘기합니다. 이 지도에서 지금 나온 것이 짙은 고동색으로 이렇게 막 그려져 있는 것이 이게 이제 러시아가 그 구축해 놓은 그 방어선입니다. 방어선인데 이거를 이른바 스로비킨 라인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스로비킨 그 통합사령관 했던 스로비킨 장군이 지금 이제 이와 같은 그 방어망을 전부 구축해 놨는데 이거를 일컬어 우리가 스로비킨 라인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게 다중 그 방어벽이다. 그러니까 1선, 2선, 3선 이렇게 전부 이제 방어 진지를 구축해 놨는데 맨 앞에 이제 지뢰를 깔아놓고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바라봤을 때 맨 앞에다 지뢰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라인에서 대전차 도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콘크리트 참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용치를 설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좀 방어망을 구축해 놨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무려 한 1000km 된다. 이 지금 현재 프론트 라인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프론트 라인은 한 1250에서 1400km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전부 다는 아니고 약 한 1000km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그 방어망을 러시아가 지금 구축하고 있다. 스로비킨 라인이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스로비킨은 2차 그 통합사령 이번 전쟁 나고 나서 그러면서 지적을 많이 받았다. 지금 현재 그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왜 이거 전쟁을 제대로 안 하고 완전히 수비적으로 이한 방어막 구축하는 데만 전부 올인하느냐. 그와 같은 지적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 이듬해 2023년도에 예컨대 이제 우크라이나가 대역습을 시작할 때, 그때 완전히 이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이 방어선 전방에서 전부 다 좌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어제 스로비킨의 이 방어선이 대단히 유용했다 이렇게 전부 평가를 받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스로비킨 이 사람은 프리고진이라고 와그너 그룹을 용병단체 와그너 그룹을 이끌었던 그 프리고진하고 대단히 친해서 이제 거기에 연루돼서 근데 완전히 이제 뒷전으로 물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양측 모두 다 제공권이 없는 상태고, 그러면서 전부 지대공 미사일 이 방어체제에 전부 의존하고 있고, 그 다음 드론이 판을 치고 감시체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완전히 액티브하게 운용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진지를 공격을 한다 했을 경우에 부대가 직결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여기 어김없이 지금 드론이 날라와서 전부 이 집단을 이제 전부 공격을 하고, 또 자폭 드론이 날아와서 전부 다 파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전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아십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 보병이 예컨대 무슨 적을 향해서 전진을 한다든지 기습을 한다든지 또 탱크를 모고 전격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현 전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어선 통과한다고 하는 게 대단히 지금 어렵다. 예컨대 무슨 전차를 앞세우고 막 그냥 계속 전진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전황이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측도 마찬가지로 이게 단단하게 전부 방어선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서로 이제 감히 이게 접근해서 공격하지 못하는 그 같은 상황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만약 이 방어선을 통과해야 되겠다 막 이럴 경우에 벌써 이거는 수개월이 걸리고 또 막대한 인명 피해를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쟁 처음 났을 때 이제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도네츠크 주에 이게 바흐무트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돌파를 못해서 계속 러시아 정규군이 죽을 쓰고 있을 때 그때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바로 바그너 그룹 프리고진. 그 당시 이 바그너 그룹은 전부 죄수들로 채워져 있어요. 90%가 죄수들이었는데, 너들 잘 싸우면 이제 전부 다 나중에 죄 전부 다 사해준다 뭐 이래가지고 죄수들이 완전 들어왔다가 바흐무트 해가지고 10개월 동안 전투해서 했는데, 그러나 이 푸틴은 야 이제 뭐 몇 달 안 주고 기간도 몇 달 안 주고 야 빨리 좀 점령해봐. 2022년 9월 15일까지 빨리 점령해봐. 뭐 이거 같이 했는데 택도 없는 소리야. 그 이후에 10개월이나 걸려서 비로소 이제 바흐무트를 전부 수중에다 넣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방어선을 통과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그런 과제다 그런 얘기. 지금 현재 전선은 이 우크라이나 이제 동부에서 돈바스 지역하고 그다음 남부의 자포리샤, 헤르손 이렇게 전부 구축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 지도에 나오는 거 이게 이제 헤르손 지역이고, 여기가 자포리샤고 저 위에 이제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이제 돈바스 지역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황을 이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누가 더 오래 버티나, 우크라이나가 오래 아니면 러시아가 오래 버티나. 자, 그러면서 이제 오래 버티나가 지금 이 전쟁의 관건이다. 그러면서 경제적, 이 말을 뒤집으면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양 진영은 지속적으로 이제 싸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 진영 모두 전쟁, 그 다음에 완전 피로도가 고조돼 있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지원국들, 예컨대 서방 진영에서 전부 우크라이나 이제 군사 장비나 뭐 경제 지원이나 이런 걸 하는데, 지원하는 세력들도 지금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지금 정가가 나와야 되는데 2022년도 예컨대 9월 달에서 11월 달 그 당시에 완전히 대역습을 통해서 저쪽 하르키우 예컨대 8,000 평방킬로미터, 그 다음에 이쪽 헤르손 4,500 평방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실질을 회복하고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와 같은 성과를 내면 지원을 해도 말이 되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해봐도 그게 무슨 이 성과를 못 내니까 이 지원하는 측도 전부 피곤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러면서 이제 협상을 해야 돼서 빨리 전쟁 끝내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팽배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고착화된 전선, 이 전쟁 어떻게 타결, 이 변수가 뭔가, 이 얘기를 할 때 먼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볼 때는 첨단 정밀 무기가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은 돌파구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에이테킴스 지대지, 그 다음에 이 독일로부터 공대지 타우루스, 그 다음에 자폭형 AI 드론이나 F-16 차세대 전투기, 패트리엇 시스템, 전자전 대드론 체계, 이런 것들이 서방 진영으로도 충분히 공급되면은 뭔가 우크라이나가 승기를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무인지뢰 제거 로봇이다. 그 다음에 이 푸틴 같은 경우는 러시아 내부의 경제적 한계점 극복, 이것이 이제 큰 관건이다. 지금 러시아도 많이 지쳐 있다. 아까 얘기대로 전시 경제가 지금 현재 안 돌아간다. 민간 경제가 너무 희생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문제점이 많은데, 요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전시 경제 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단 안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푸틴이 어떻게 내부의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제 정전 압박을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외교적인 이런 것들, 정전 협상, 이 평화 협상, 이런 외교적인 노력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3자 회담, 예컨대 미국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3국이 여태까지 몇 차례 만났다. 아부다비에서도 1월 달에 만났고, 제네바에서도 지난주에 만났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돌파구를 못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는 얘기가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인 얘기가 영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양진영 간에 이제 완전히 그냥 평행선을 긋고 있다. 예컨대 러시아 입장에서는 돈바스 우리가 많이 먹었으니까 이게 전부 우리 거야. 전부 할양해라. 그런 얘기고.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천만에 못 준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권국이고 또 영토에 대해 주권, 영토 보존 원칙 이런 것도 고수한다. 이거 우리 헌법에 지금 현재 전부 들어가 있는 우리 순수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준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 대해서 이제 미국은 가운데서 지금 현재 이 점령 지역을 DMZ 군사 분계선 이렇게 비무장지대로 전부 설치를 하자, 여기에. 그래서 그 속에 예컨대 이제 유럽군을 만들어서 전부 투유하든지, 배비하든지, 이런 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 지금 이제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는 DMZ 설치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보장 문제도 이게 완전히 평행선을 걷는 거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어떤 형태로든 나토 가입과 준하는 그와 같은 안보 보장이 국제사회로부터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 푸틴은 천만의 말씀, 너희들 나토 가면, 나토 간다고 그래서 이 전쟁이 지금 벌어졌는데 또 나토, 끝까지 또 나토 얘기를 하냐, 이거 러시아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이죠. 그 다음에 이 자포리샤라고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인데, 여기에 지금 6개의 리액터가, 원자로가 돌아가고 있는데, 자, 이걸 지금 현재 러시아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를 러시아는 우리가 계속 운영하겠다. 그 얘기고,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 이것은 이제 우리가 미국하고 같이 운영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 앞으로 올 6월까지 빨리 반드시 종전하는데 전부 다 종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가이드라인을 완전히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이 젤렌스키에 대해서는 너 이 협상이 안 나오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여태까지 지원했던 그런 모든 지원을 끊겠다. 그렇게 이제 협박을 하고, 또 이제 푸틴에 대해서도 야, 너도 협상이 안 나오면 우리가 모든 무기 여태까지 자제하면서 예컨대 안 줬던 무기들, 예컨대 에이텍, 김스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젤렌스키에 줘가지고 이 젤렌스키가 러시아 내부 공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러면서 너희들 약점이 지금 이제 이 석유인데, 자, 이것도 완전히 우리가 대량 생산해서 예컨대 석유가를 낮추겠다. 그러면서 너희 경제 망치겠다. 이런 카드로 지금 현재, 이 푸틴에게 이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현 러시아군의 점령 목표는, 야, 이 돈바스는 완전히 먹어야 되겠다. 언제까지? 올 4월까지 완전히 점령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지도에서 보시면은 요 일대 아직도 한 20% 가까이 남아 있는데 이거 완전히 먹어야 되겠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돈바스가 지금 현재 도네츠크가 있고 루안스크가 있는데, 루안스크는 100% 다 먹었고 위에 있는 게 루안스크고,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도네츠크에 약 한 20%가 남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올 4월까지 완전히 우리가 점령하자. 그게 이제 러시아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도네츠크의 완전 점령 시기, 이게 객관적인 이제 군사 전문가들 얘기는 천만에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2020년 중반 정도 가면 모를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 여기서 전투를 벌였는데, 그 당시 전투 당시에는 대략 한 60% 정도를 전부 차지하고 있었는데, 돈바스에, 이 도네츠크에 주로,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제 원래 2014년부터 이 저 친러 그 반군들이 이 봉기를 일으켜서 완전히 한 이 돈바스 이 일대를 한 먹고 있었는데 그게 한 지금 현재 한 뭐 60% 됐다 그 말이죠. 그 전투 이후에 여태까지 해서 20%밖에 못 먹. 4년 동안 싸운 전투했는데 20%밖에 못 먹었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20% 남은데 그걸 어떻게 지금 이제 몇 달 사이에 다 하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여태까지 쭉 그 전투 싸운 걸 이렇게 보면은 15만 명으로 2년 동안 싸웠는데 나 포크롭스크 그 도네츠크 주에 그것도 점령 못했고 그냥 슬로반스카 크로마토르스크 자 이것도 점령 못했다. 그런 주제에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을까? 그런 그 이제 의문이 지금 제기가 되는 거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이제 전쟁 절대로 포기 안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계속 선전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공격, 자 이것이 전략적인 실수였다. 이런 걸 이제 푸틴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또 우려는 푸틴이 예컨대 전쟁 종식 이후에 예컨대 러시아 국가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 자 그런 것들을 지금 우려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독일 문제 연구소에서 예전에 그 우크라이나 친구 러시아 연방 붕괴 해가지고 자 이와 같은 그 영상을 올리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관심 있으면 좀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 전선이 지금 현재 붕괴 직전이다. 자 이런 거는 완전히 이게 지금 현재 선전전이다. 푸틴의 선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강조하면서 트럼프로 하여금 야 너들 빨리 우크라이나 항복 좀 종용해라. 이제 그 얘기죠. 그러면서 전쟁 끝났다. 이미 우리 지금 현재 이 페이스로 전부 이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거를 엉터리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조금 이따 다 말씀드리겠지만 객관적인 팩트로 이렇게 쭉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완전히 승기를 물론 전략적인 주도권을 여태까지 뭐 2023년 말부터 아니면 2023년 초부터 러시아가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진격 속도나 또 영토 확보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결코 그렇게 만만하게 막 진도가 나간 건 아니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붕괴 직전이다. 뭐 러시아 전선 붕괴 이건 천만에 맞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2020년 현 상황을 요약하면은 자 이제 양측 모두 다 경제적 군사적 한계점에 왔고 피로도도 극심하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물리적인 충돌을 벌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의 강력한 그 개입 요구에 따라서 이제 두 그 정상은 젤렌스키와 이제 푸틴은 아마도 협상에 이제 계속 응해야 되는 그와 같은 그 상황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양 국가 양측의 이제 그 목표가 완전히 판이하게 평행선을 긋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예컨대 어떤 이런 합의를 하더라도 그러나 이런 것들은 궁극적인 합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이런 협박에 의한 그런 강요된 그와 같은 그 평화 성격을 띨 것이다. Enforced peace, dictate freedom 한데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베르사유 그 당시 그 조약을 체결할 때 독일이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전쟁 패배하고 나서 이제 전승국들이 강요하는 그와 같은 그 협정, 이와 같은 협정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개괄적으로 이제 이번 전쟁을 요약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일부 목차는 자, 우선 러우 전쟁이 어떤 경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북한군 참전 근황이나 아니면 4년 종합 평가를 통해서 전황, 그 다음에 러시아 점령 영토, 그 다음에 이 최근에 이제 그 러시아 그 스타링크를 쓰다가 이거를 차단했더니 완전히 눈과 귀가 멀어서 지금 이제 제대로 우크라이나 공격을 못한다. 이 틈을 타고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러시아 진영을 이제 그 포격을 하면서 공세를 펼쳐서 일주일 전에 무려 200평방킬로미터의 영토 실지를 그 회복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양측 간의 그 희생자, 그 다음에 현대전 그 양상 변화, 이런 것들 그 특성 얘기를 하고, 왜 4년째 질질 끌고 있는가, 지속되고 있는가, 이번 전쟁이, 이런 얘기들을 이제 중간, 그 결론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러우 전쟁 그 결과고,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자, 이것이 지금 현재 저 오른쪽, 저쭉 드러누이는 말발굽 모양, 이게 지금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는 그런 그 섹터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위에 파란색은 옛날에 1차 공격 때, 자, 2월 달에 공격하면서, 파죽지세를 공격하면서 이걸 전부 다 러시아가 먹었었는데, 그러나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전부 다 뺏긴 겁니다. 자, 이게 2020년도 그 당시에 이제 9월 달에도 뺏기고, 그러면서 요 청색, 여기 청색 자포로시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르키우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뺏긴 지역이다.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요렇게만 러시아가 먹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요 밑에 요 크림반도는 2014년도에 이미 탈취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요 돈바스 요쪽 지역은 2014년도 친러시아 반군 단체들이 장악하고 있던 그런 도시다. 그러니까 2022년 2월 24일 이후에 자 전쟁으로 지금 현재 탈취한 그 지역은 요거밖에 안 된다. 요렇게밖에 안 된다. 이게 대략 한 13% 정도, 우크라이나 전체 한 13% 정도가 된다. 전체는 한 20% 정도 차지했다. 그러니까 과거 2014년에 7% 먹었고 요번에 13% 먹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 이 우크라이나 전체 20%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이제 우리 남한 영토보다 조금 크다. 이제 그런 거를 러시아가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전쟁을 우리가 2022년 자 2월 24일 날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8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었다. 그 당시 8년 전부터. 그러니까 2014년 2월 27일부터 실질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시작이 됐었다. 이렇게 이제 군사 전문가들은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2013년 11월부터 2014년 그 2월 달까지 이어졌던 오이로마이단, 이제 키예프에 있는 그 마이단 광장에서 벌어졌던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반정부 시위가 이제 도화선이 됐다. 이때부터 이미 이제 러시아하고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뭐냐면 이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야누코비치인데, 빅터 야누코비치. 자,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면, 자, 그 당시에 이제 그 전임자들이 이미 우리 우크라이나 앞으로 EU 회원이 돼야 되겠다. 회원국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EU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어소시에이션 어그리먼트, 연합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얘기는 완전한 그 정회원이 되기 위한 그 중간 단계로서 앞으로 EU가 바라는 목표가 이런 거기 때문에, 너들 우크라이나 만약 우리한테 온다면 이와 같은 크라이테리아에서 만약 이런 조건들을 전부 준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국력을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시켜야 된다. 이런 그 내용들이 바로 이제 어소시에이션 어그리먼트, 연합 협정인데, 이거를 이제 전부 다 사인을 해야 되는데,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완전히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폐기를 해버렸어요. 어소시에이션 어그리먼트. 여기에 이제 분노한 그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일제히 마이단 광장을 나와서 이제 반정부, 야누코비치 시위를 벌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100명 이상 사망을 했는데,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넷플릭스 거기 들어가면 Winter on Fire 이걸 치시면 그 당시 얼마나 살벌하게 이와 같은 시위가 전개됐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실제로 그 다큐이기 때문에,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마이단 시위 이후에 야누코비치는 겁이 나서 이제 전부 러시아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고, 여기에 이제 축출당한 그 야누코비치, 여기에 이제 푸틴이 이제 화가 나서, 그런데 자, 이제 군대를 풀어서 크림반도 이 의회를 습격을 하고, 그러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14년 3월 16일 날 이제 크림반도를 합병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푸틴 흑해,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배타적 경제 수요, EEZ 이거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흑해는 지금 막대한 블랙시, 여기 막대한 천연가스와 석유 매장량을 지금 이제 여기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러시아가 80%의 이와 같은 석유가스 이런 것들, 흑계 석유가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부터 자, 이 크림 합병 이후부터 2014년부터 22년까지 또 다른 진영 그 돈바스에서 내전, 아까 얘기대로 친러 그 분리주의자들이 이제 봉기를 일으켜서 예컨대 우크라이나 정부군하고 계속 그 내전을 치렀습니다. 자, 이 전쟁이 무려 8년간 지속이 됐고, 자, 여기에서 14,000여 명의 주민들이 전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바스 지역에서 이제 이와 같은 그 내전이 벌어졌는데, 이 인구 분포를 보면은, 자, 우선 우크라이나 측 그 인구가 58%고 38%는 이제 러시아 주민들이다. 그다음 러시아 그 게다. 그다음에 이 성격 자체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돈바스 내전 8년간의 돈바스 이거는 러시아의 어떤 지정학적인 그런 야욕대 아니면 우크라이나 주권 수호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충돌한 그런 성격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으로는 젤렌스키는 2019년부터 이제 그 지금 5대 대통령으로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돈바스 전쟁 그 8년 그거를 다시 보면은, 자, 이제 바로 2022년 2월 24일 날 이제 침공이 있었는데, 그 바로 1년 전에 2021년부터 서서히 푸틴은 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컨대 불을 지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다가 대규모 그 군사력을 증강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3월달, 4월달, 21년 3월달, 10월달, 자, 이때 벨라루스하고 그 군사력 그 증강을 계속 하면서 합동 훈련도 하면서 연합 훈련도 하면서 이와 같이 그 군사력을 증강해 왔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국경 약 100km에서 200km 이 떨어진 곳에서 약 7만에서 17만 5천 명까지 자, 이 군사력을 계속 그 증강에다가 배비시켜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는 그러고 나서 동시에 이제 또 우크라이나에서 비난을 하는데, 얘들이 지금 이제 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또 우리 러시아 혐오증 이거를 계속 그 조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돈바스 지역에 우리 러시아계 주민들을 이제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전부 이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명분을 찾으려고 이제 그 푸틴 러시아 당국은 계속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서방 진영에 대해서 나토나 EU 진영에 대해서 안보 보장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들 절대로 그 우크라이나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 나토 가입 이거는 반드시 금지시켜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러시아의 일관된 주장이고, 자, 그러면서 이제 3일 전 2월 24일 날 침공전의 3일 전에 러시아는 그 당시에 이제 도네츠크 공화국, 그 다음에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자, 이것을 이제 각 나라로 완전히 외교적으로 그 승인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여기에 반발하는 이제 그러면서 평화유지 임무 수행을 위해서 러시아군을 이 돈바스 지역에다 이 반군, 자, 이와 같은 그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여기에 러시아 군 병력을 이제 전부 파견을 한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불안을 느낀 그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 이 하루 전날 2월 23일 날 전국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예비군을 동원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24일 날 이제 드디어 침공을 했는데, 그 다음 병부는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우크라이나를 비무장화 시켜야 되겠고, 얘들을 탈나치화 시켜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는 이제 완전히 신나치들이 전부 지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나치라고, 나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소련 당시 때부터 예컨대 스탈린 치하에서 그 당시에 이제 히틀러가 전부 이 레벤스라움 바바로사 하면서 계속 동구 이쪽으로 쳐들어가면서 러시아 쳐들어가면서 그 당시에 그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에 동조를 했다. 왜? 스탈린이 이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완전히 학살을 하고 이 완전히 그 기근 여기 핑계 삼아서 완전히 집단 학살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제노사이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완전히 여기에 이제 반기를 든 그 당시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예컨대 전부 이제 반스탈린주의로 돌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금 현재는 이제 반나치, 신나치가 뭐 지배한다. 그건 완전히 형식적인 얘기고, 그 역사적으로 쭉 볼 때 2차 대전 때부터 지금 현재 완전히 이 반스탈린 성향을 가진 나라가 바로 이 우크라이나 이쪽 지역이다 하는 거를, 지금 현재 이제 푸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특별 군사작전, 스페셜 밀리터리 스페셜 오퍼레이션 한다. 전쟁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 그 당시 20만 명이 이제 우크라이나 3개 축선, 예컨대 북쪽, 동쪽, 그 다음에 이 남쪽, 자, 이렇게 전부 침공을 했다. 이제 그 말이죠. 자, 이제 완전히 이쪽 동쪽, 남쪽으로 침공을 했다. 그래서 3월 말에는 이제 북쪽, 이쪽에서는 전부 철수합니다. 북쪽, 이쪽에서는 전부 철수하고, 키예프 철수하고, 그러면서 이 동쪽, 남쪽, 이거를 이제 강화하는, 그와 같은 이제 그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부전선에 이제 돈바스 지역에 집중하고, 아까 얘기대로 60% 이걸 먹어야 되겠다. 도네츠크 쪽. 그 다음에 남부 이쪽은, 자, 러시아 내륙 지역 이쪽하고, 그 다음에 이 돈바스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다시 또 이 크림반도하고 이어주는 이와 같은 그 내륙 교통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마리우폴 항구 도시가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그야말로 강공을 펼치면서 이걸 전부 장악해서 지금 이제 이 말 밟고 이와 같은 내륙 교통로가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월부터 10월 사이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동부 남부전에서 대반격을 시작합니다. 2022년도 그러니까 대략 한 6개월 지나서 6개월 동안 두드러 맞다가 이제 대반격을 한다. 그러면서 9월 달부터 11월 달 이 사이에 이제 하키우주 8,000, 그 다음에 헬손 4,500이 평방킬로미터 영토를 확보한다. 지금 이제 지도에서 이 청색으로 표시된데 하키우 여기 8,000, 그 다음에 헬손 여기 4,500. 자, 이와 같은 영토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제 9월 30일 날, 22년 9월 30일 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4개조 이거를 완전히 이거는 우리 러시아 땅으로 합병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쪽에 이 돈바스, 그러니까 루안스크, 도네츠크 이쪽하고 자포리샤 이쪽하고 그 다음에 이쪽 헤르손. 자, 이거를 전부 우리 땅이다 하고 공포를 해버렸습니다. 합병 공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23년도 가서 우크라이나가 대공세를 취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서방으로부터 답지 않은 여러 가지 그 무기 체계를 이제 전부 무장을 하고 그리고 대공세를 취한다. 그러면서 3개 축선으로 공격을 한다. 첫 번째는 자, 이 자포리샤 이쪽과 남쪽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 울레다 이쪽으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바흐무 자, 이쪽 동쪽으로, 도네스크죠. 이쪽으로. 그러니까 3개 그 축선으로 공격을 했는데 그러나 공세 시작 2주 만에 이미 20% 장비를 손실했다. 전투력의 30%를 손실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와 같이 서방에서 준 전차와 장갑차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됐다. 완전히 러시아의 그 폭격으로 완전히 이처럼 이제 파괴된 상태로 남아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수로비킨 라인 이쪽 그 러시아 이 수로비킨 장군의 그 방어망 구축, 자 여기에 전부 돈좌된 겁니다. 자 이걸 넘질 못하고 전부 그 앞에서 전부 주저주저 할 때 완전히 드론 공격으로 포병 공격으로 완전히 초토화되고 말았다.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 서방에서 준 레오파드 전차나 브래들리 장갑차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파괴된 상태로 주저앉고 말았다. 그러면서 전투력 30%.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 그 대공세 전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다. 왜? 그 전에 지금 이제 무기체가 그렇게 완전히 막강하지도 않았는데도 이 하키우주 이와 같은 그 지역을 대역습을 통해서 전부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헤르손도 확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뭔가 대공세한다 이제 좋은 장비들이 많이 갔으니까 크게 기대를 했는데
완전히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 성과가 미흡했다. 결론적으로 작전 실패다. 이런 그 평가를 받았다. 그 말이죠. 이후부터 지금 현재 지금 현 상황까지 러시아가 이제 이 전장의 그 전략적인 주도권을 지금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2024년 8월 달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역으로 진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지도에 보시는 쿠르스크. 자, 여기에 이건 러시아 땅인데 여기 국경을 침공해서 무려 1000평방킬로미터 영토를 점령을 했는데, 그러나 2020년 말부터 26년 올 초까지 러시아군은 완전히 이 쿠르스크를 탈환했습니다. 다시 1000평방킬로미터 이걸 다시 되찾았습니다. 러시아가. 이때 이제 북한군이 2023년 10월부터 이제 전부 참전을 하면서 이 탈환 과정에서 크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이제 전부 평가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는 자, 이 쿠르스크 먹었다가 1년 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털리면서 이제 이 완전히 종전 협상에서 뭔가 지금 입지를 좀 상실한, 그건 좀 위축된 뭐 그런 상황이다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014부터 이제 러시아는 전략적 주도권을 쥐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러시아가 강조하는 거는 자, 이 동부전선이다. 그러면서, 아까 이 도네츠크 이쪽 그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면서, 아우디우카, 도네츠크, 그 다음에 2024 2월 달에 점령을 했고, 그 다음에 올 초에 이제 포그롭스크 점령을 했습니다. 점령을 했고, 지금 현재는 수미 지역 방향으로 약 한 10km 완충지대 이런 걸 지금 설정해 놓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양 진영이 대치하고 있는 전선은 대략 1200km에서 1250km, 1300km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반도 휴전선이 지금 현재 이게 248km이기 때문에 대략 한 우리보다 한 5배 정도 긴 그와 같은 프론트 라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부정세에서 아직도 그 격렬한 교전, 주로 참호전, 요새전을 펼치면서 이제 포격, 그 다음에 이 드론전,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4년 동안 지금 러시아 점령 영토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지도로 이렇게 살펴볼 때, 자, 이 맨 좌측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이제 공세 아까 취했을 때 2021년도 그 2월, 3월, 4월 그때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거는 2022년 11월 달에 아까 얘기대로 저 하르키우 저 청색, 그 다음에 헤르손 남쪽에 그 청색, 자, 여기 완전 실질을 회복했다. 이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2024년도 11월 달에 지금 현재 완전히 전략적인 주도권을 러시아가 잡고 있기 때문에 요 노란 볼 모양으로 계속 그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가 지금 공격을 취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고. 자, 여기 지금 그렇죠? 자, 여기도 지금 공세를 취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며칠 전 얘기입니다. 17일간 보면은 자, 지금 이제 이 완전 점령구역이 이렇게 말발굽 형태의 점령구역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2022년 11월 이후부터 2026년 지금까지 그러니까 근 4년 동안 이 점령구역은 형태는 거의 변함 없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전쟁의 승기를 우리가 잡았다 하는 이 푸틴의 주장은 사실은 이 객관적인 어떤 이런 객관성을 객관성이 결여된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한 20%를 점유하고 있다. 12만 평방킬로미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이것은 대략 한 우리 남한이 지금 10만 평방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우리 남한 영토보다 조금 더 넓은 뭐 그런 그 지역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나 2022년 그 침공 이후에 추가 획득한 영토만 보면은 75,600 평방킬로미터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2014년도에 크림반도,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저 친노 방구대 화살표 된 이쪽 지역, 이거는 이미 2014년부터 장악하고 있는데 이게 7%이기 때문에
나머지 20 빼기 7해서 13%가 22년 4월 이후에 그 추가 획득한 그런 영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스탈링크 차단을 했습니다. 러시아군. 그래서 이 위성으로부터 예컨대 인터넷 그 정보가 지금 현재 러시아군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완전 눈과 귀가 멀어졌기 때문에 저 시점을 그 틈타가지고 러시아가 이제 반격을 해서 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올해 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우크라이나 역습을 해서 201평방킬로미터를 획득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북한군 참전 관련해서 간략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북한군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참전을 했는데, 자, 24년도 6월 19일 날 양국은 이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 4조에 따르면 앞으로 위기가 만약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상호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10월 말부터 이래로 이제 약 한 만여 명의 그 북한군 병사가 러시아 그 쿠르스크 지역에 이제 파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정예 부대, 여기 이제 11군단, 폭풍군단 소속으로 지금 현재까지 그 누적된 그 파병 인원은 약 한 14,000여 명으로 그 추산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24년 11월 13일 날 우크라이나 군하고 첫 교전을 했고, 그 당시 최초 이제 러시아가 이제 공식적으로 그 확인해 준 거는, 자, 25년 4월 26일 날 북한군이 참전했다. 이걸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을 했고, 그래서 북한군은 이제 상당한 지원으로 이 러시아군을 도와서 같이 연합 그 작전을 했기 때문에 쿠르스크를 탈환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푸틴이 이제 칭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계속 그 참전하면서 쿠르스크 전투에 참전하면서 북한군이 했던 그 역할은 맨 처음에는 무슨 단순 보초를 선다든지 진지를 사수한다든지 뭐 이런 선에서 머물렀는데, 그러나 점차 시간이 가면서 이제 대포도 쏘고 그다음에 다연장 로켓도 운용하고 그리고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공중 정찰도 하고 뭐 이와 같은 역할을 이제 북한군이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사상자를 보면 약 한 6천여 명이 지금 희생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쿠르스크 전선에서 이제 공세작전 중에 이제 대부분 희생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희생이 되냐면 이제 단순 보병들이 그 돌격할 때 그 중심에 총알바지식 전술로 희생이 됐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그 진지가 전부 다 지하화돼 있고 요새화돼 있고 참호에 전부 들어있기 때문에 쉽사리 노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예컨대 아까 얘기도 15km 정도 이렇게 이격해서 그때부터 보병이 실제로 걸어서 지금 현재 이동을 해서 이제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맨 앞에 이제 북한군을 내세웠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총알바지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컨대 우크라이나가 여기 대해서 북한군 병사를 인지를 하고 확인을 하고 여기에 포격을 하면은 러시아군이 뒤에서 저쪽에서 포 날아온다 해가지고 그 진지로 이제 전부 다 이제 드론도 띄우고 이제 포병 전력으로 이제 전부 포사격도 하고 이러면서 전부 또 이제 한 발씩 나가고 이랬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드론 공격,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의해서 또 집속탄, 클러스터탄, 자, 여기에 의해서 전부 다 희생자들이 생겼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월 달에 그럼 과연 몇 명이 북한군이 지금 이제 러시아 땅에 있는가? 자, 이걸 볼 때 아직도 8,000명에서 11,000명이 지금 쿠르스크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비록 탈환은 했지만 그러나 이 지역을 계속 그 사수해야 될 그런 목적 때문에 방어 인력으로 지금 나가 있고, 그래서 이 11,000명 가운데 이제 10,000명은 전투병력이고 1,000명은 공병부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어 임무도 하고 포병 관측도 하고 그다음 무인기 운용도 하고 지뢰 제거도 하고 우크라이나 수미주 그 접경 지역의 공격 임무도 수행하고 이와 같은 역할을 지금 북한군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이제 북한이 170mm 자주포, 이 곡산포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한 120문 러시아한테 줬습니다. 다연장 로켓 이것도 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지금 이제 북한군이 운영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이제 발사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공병작전 지뢰 제거 진지 구축하는 이런 작업에도 이제 북한군이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러우 전쟁 4년 종합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4년째 지속 강공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아까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건너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와 같은 말발굽 형태의 지금 현재 점령 지역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공중 공격 횟수를 비교를 해보면 자, 이처럼 맨 처음에 이제 2022년도 이렇게 출발을 했다가 이렇게 출발을 했다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진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러시아의 공중 공격 예컨대 항공기나 아니면 미사일이나 아니면 이 포병 공격 자, 이걸 볼 때 지난주에 이제 917회를 했고 러시아가 이제 917회 공격을 했고 그다음 요 밑에 옅은색 청색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우크라이나는 76회를 했고 그래서 대략 한 8배 정도가 항상 더 많았다. 이렇게 우리가 러시아가 공격을 많이 취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진영 공격 횟수를 보면은, 자, 이것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공격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1648회를 이제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지상전, 자, 이 지상전도 계속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9일 날 푸틴은 우리가 전략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접촉선 전체를 따라서 프론트라인을 따라서 계속 진격할 것이다. 이렇게 푸틴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영토를 간략히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면 아까 얘기대로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 약 20%를 점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자, 이것이 우리 한국 남한의 영토보다 조금 많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점령구역은, 자, 이제 크림반도 2014년부터, 그리고 요 4개주 합병 지역이다. 그러니까, 루안스크, 그 다음에 도네츠크, 자포리샤, 헤르손 이 지역이다. 이 빨간색 이쪽이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크림반도를 만약 제외했을 경우는 남한의 한 90% 정도가 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아까 했고, 이제 크림반도하고 돈바스에는 2014년도에 장악한 거다.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022년 이후에는, 자, 이제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약 한 13% 정도 추가로 점령을 했다. 그 다음에 연도별 영토 획득, 자, 이걸 보면은, 최초에 이제 공격하자마자 3월 달에, 2020년 3월 달에 보면은, 무려 우크라이나 영토의 26%까지 먹었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동부, 남부, 북부 다 해서 그때는 이제 26% 정도 해당이 됐는데 그러나 4월 달에 이제 그때부터 우크라이나가 반격하면서 러시아 점령 구역이 26%에서 20%로 떨어졌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자, 11월 달에 이 하르키우하고 전부 헤르손하고 이쪽에 전부 다 이제 반격을 했는데, 이름으로써 20%에서 18%로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23년부터 25년 이 사이에 러시아는, 약 한 2년 동안에 1.5% 정도밖에 못 먹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진격 속도가 느리고, 그 다음에 차지하는 영토, 이런 게 크기가 작은가, 그 말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러면 18%에서 1.5%는 19.5%가 되는 겁니다. 전부 우크라이나
봤을 때. 그래서 2024년도에 예컨대 0.6%, 그 다음에 25년도에 0.8%, 그 다음에 크루스크를 전부 탈환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자기 땅 탈환한 거니까 이제 그 포함시키면 안 되고. 그래서 러시아 점유지 영토 관련해서 이제 입장은, 자, 이 푸틴 얘기는 점령한 땅은 절대 돌려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우린 고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었던 거 절대로 안 토한다. 그 얘기를 지금 푸틴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언제 될지가 모르지만, 자, 종전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1m라도 더 진전하는, 진격하는 그와 같은 그 살라미 전술을 우리는 구사한다. 이제 그렇게 되죠. 예,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내 이제 러시아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내 이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령 지역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 이 좌측 도표 보면은 이제 루안스크주는 거의 100% 먹었고, 그 다음에 도네츠크주는 뭐 여기 한 70%로 되는데 한 80%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자포리샤도 한 75%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헤르손 이쪽은 이제 동안 지역은 러시아가 장악하고, 서안 지역은 이제 2022년 그 당시 그 11월 달에 우크라이나 반격으로 이제 서안 지역은 우크라이나 땅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크림반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14년부터 계속 줄곧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장악하고 있는 이 점령구에서 러시아가 무슨 행동을 하냐 하면은, 먼저 이제 부동산 이런 것들, 주민들의 부동산 이런 것들을 전부 재등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식 문서로 전부 다 전환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통신 이런 것들을 철저히 그 통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군의 그 평균 진격 속도, 자, 이걸 볼 때 24년도 그 주도권 장악의 러시아군은 이제 계속 진격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루 평균 진격 속도가 15m에서 70m밖에 안 된다. 그래서 주요 전쟁의 공세보다도 훨씬 그 느린 속도로 지금 진격하고 있다. 그 얘기. 그래서 현 전선 지금 현재 1250km, 1300km 이 현 전선을 볼 때 지금 현재 이 전선 가운데서 도네츠크 그 중심의 극심한 그 소모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제 지난 24년부터 26년 근 2년간 가까이 50km를 진전했는데, 2년 동안에 진전한 그 길이가 거리가 50km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나눠봤더니 1일 70m가 나온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러시아군은 전격전으로 우크라이나군을 신속하게 격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현재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 전쟁이 지금 소모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은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서방 진영에 대해서 이 전선은 이미 다 우리 수중에 들어왔고 우리 주도대로 움직인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진격 속도를 보든지 아니면 점령 그 구역을 보든지 객관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때, 자, 러시아의 승리 이거는 임박하지도 않았고 절대 그 보장되지도 않는 그와 같은 그 상황이다. 여태까지 푸틴이 거짓말 해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최근에 있었던 그 일론 머스크가 러시아군 그 스타링크 이거를 전격 차단하면서 무슨 일이 도대체 이 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이제 우주 기업 그 스페이스 X를 창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의 그 관심은 앞으로 화성 탐사다. 이 화성에 우리 인류를 그 정착시키려고 하는 이른바 스타쉽 그 프로젝트, 여기에 지금 이제 그 필이 꽂혀 있는데, 자, 이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캐시카우, 그러니까 수익 창출원으로 예컨대 스타링크라는 이러한 그 이제 위성을 띄워서 그 위성에서 인터넷 그 전송을 해주는 뭐 그와 같은 그 시스템을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적외도 위성을 이용을 해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고속 인터넷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0km까지가 우리가 이제 저고도인데 여기에다가 수천 개의 위성을 배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연 시간 이거를 이제 그 영상 화상 돌아가는 그 지연 시간을 20에서 40 메가세컨드 수준으로 밀리세컨드 수준으로 전부 뭐 맞춰 나갔다. 그러니까 화상의 질이 대단히 좋다 이제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광 케이블 설치가 어려운 농어촌, 도서 지역, 산간, 이동 중인 선박이나 항공기 내에서도 끊김없이 이제 그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지국이 없는 이와 같은 지역에서도 이 위성 세틀라이트 전송을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작년 12월부터 이제 공식 서비스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초에, 올 초에, 자, 러시아군이 지금 현재 이 스타링크 단말기를 대대적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올 초에 자, 이와 같은 거에 대해서 전부 차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군은 이 단말기를 여태까지 불법적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제3국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터넷 시스템 접속이 이제 가능했는데,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우크라이나 정부의 그 요청에 따라서 스타링크 단말기 접속 이거를 차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차단 방식은 자, 우크라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단말기에만 접속을 허용하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다. 이렇게 이거를 도입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자, 러시아가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 여기에는 자, 스타링크 접속이 어렵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시속 75km 이상으로 이동하는 장치들, 예컨대 드론이나 미사일 이런 것들도 인터넷이 자동으로 끊기도록 전부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러시아의 드론, 러시아의 미사일 이런 것들이 이제 정밀 타격하는데 엄청나게 지금 현재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말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에서 이제 이와 같은 통신이 이제 차단됨으로 해서 러시아 공세가 이제 위축을 가져오고 그러면서 러시아군한테 큰 타격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여태까지 이제 제3국으로부터 단말기를 밀반입을 해서 점령지에서 전부 사용을 해왔는데, 이번 조치로 전선부대 약 90%가 통신이 마비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워키토키를 급구하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 그 드론 공격, 보병 그 협동작전 효율 이런 것들은 급격히 지금 저하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그 영토 탈환 소식인데, 자, 러시아군의 그 지휘 통제 이런 것들이 지금 좀 혼란을 초래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은 상대적으로 반격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월 11일부터 15일 이 사이에 자, 남부 자포리샤 인근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약 한 201평방킬로미터 영토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3년 6월 반격 이후에 단기간에 이루는 최대 성과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양국군 희생자를 보면은 자, 양측 인명피해, 그 다음에 양측 군인들 그 전쟁 피로도 이런 것들 모두 극심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져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총 사상자는 2월 19일 날 그 기준으로 볼 때 125만 6,910명 사상자가 생겼다. 이 중에서 약 한 32만 5천 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이제 CSIS는 분석하고 있고, 따라서 매월 2만에서 2만 5천 명이 전부 희생되고 있다. 이 얘기는 또 나토 사무총장인 마크 루tte 얘기고, 그 다음에 2025년 작년 경우에 약 한 41만 5천 명이
전부 모병이 전부 저기 사망을 했는데, 이거는 월 평균으로 따지면 약 한 3만 5천 명이 사상자가 생겼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5년도 우크라이나 영토 1평방킬로미터를 탈취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평균 93명의 그 사상자를 필요로 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또 25년도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약 한 40만 6천 명을 전부 그 병사들을 모집을 했는데, 그러나 사상자가 41만 명이 났기 때문에, 자, 이게 산술적으로 따지면 모병에 든 전 병사들이 전부 다 사상자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에서 러시아 그 사망자는 예를 들어서 소련이 옛날에 아프가니스탄 그 10년 전쟁을 했는데, 여기 총 사망자 수보다도 무려 17배나 지금 현재 많은 상태고, 그 다음에 두 차례 체첸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4년부터 96년 1차, 그 다음에 2차는 99년부터 2009년까지. 자, 이때보다 11배나 많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2차 푸틴 체첸 전쟁할 때 푸틴이 2000년도 들어섰는데, 이때 2차 체첸 전쟁을 완전히 그 무자비한 그 탄압을 하면서 전쟁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푸틴이 총리로 최초 있다가 완전히 정치적으로 부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계기가 됐다, 이제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그 사상전, 조금 전에, 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사상자 외에 이제 전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1,682대가 파손이 됐고, 여기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지금 장갑차 24,054, 그 다음에 이 포병 37,000여 대, 7천여 문,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손실을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우크라이나 사상자는 이 슈비게지에 따르면은 약 한 50만에서 우크라이나 60만, 약 한 반 정도 사상자가 생겼다. 이 중에서 10만에서 14만 명 가까이가 이제 사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그 다음 민간인 사상자도 5만 명이 뒤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 그 사상자를 비교해 볼 때 러시아 사상자가 우크라이나 사상자보다 2.5배 정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양국의 총 사상자는 자, 올 봄이 되면은 합산해서 약 200만 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부 추산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역대 전쟁에서 미군 피해를 보게 되면은, 자, 이게 지금 현재 러시아가 안고 있는 이 사상자가 훨씬 더 극적이다, 미군보다.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제 하는데, 한국 전쟁에서 미군은 54,000명, 그다음 베트남 전쟁에서 47,000명, 그 다음에 걸프 전쟁에서 149명, 아프가니스탄 그 작전에서 2,465명, 그다음에 이라크 작전에서 4,432명. 그러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의 125만 그 사상자는 4년 동안에 엄청난 그 숫자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군 희생자도 이제 다수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원인이 뭔가? 자, 이걸 볼 때 러시아의 그 효과적인 그 연합작전의 그 일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 같은 거 보병하고, 그 다음에 소형 그 first person view 드론, 자, 이거를 그 다음에 포병, 활곡탄, 뭐 이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잘 해서, 자, 원거리 무기로 활용을 해서 우크라이나 전선을 이제 약화시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FPV 드론이라고 하는 거는 First Person View인데, 조종사가 이제 드론에 부착된 카메라 영상을 고글을 쓰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그 영상을 보고 이제 조종하는 그와 같은 그 최첨단 그 드론입니다. 자,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제 작전을 전부 해서 우크라이나가 피해를 봤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훈련이 부족한 소규모 병력을 장갑차나 경량 기동 차량에 이제 지원을 받아서 진격시킨다. 자, 그러면서 적의 사격을 유도하는 정찰 임무를 수행한다.
자, 이와 같은 걸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보고 자, 지금 적이 나타났다 해서 마약 사격을 가할 경우에 이 진지가 노출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또 러시아가 전부 포격을 해서 이 러시아 군들을 전부 사살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군이 이제 거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군 희생자도 다소 발생했는데 이 원인을 보면은 우선 방어에 유리한 전쟁 환경에서 우크라이나 효과적인 그 심층 방어 전략이 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로 참호나 대전차 장애물 이런 것들 전부 설치하고 지뢰 마찬가지 장벽, 포병, 드론과 함께 사용하니까 러시아군 병력과 차량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전선에서 통상 보면은 15km 이내에서는 차량 이동이 이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병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걸어 다녀야 된다. 행군에서 진지에 이동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전선 사령부도 전부 지하에 건설이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또 러시아 군의 그 진격 속도 이런 것도 느리게 하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게 이제 충분히 그 우크라이나 군의 포병의 그 타겟이 될 수 있다. 포병의 타겟이 될 수 있다. 드론의 타겟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러시아군의 부실한 전술, 훈련, 부패, 낮은 사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입체적으로 돼서 이 다른 나라 이 군인들보다 훨씬 더 이 사상자 그 희생 숫자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그 군사 지원 세력들을 보면 먼저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이제 2024년부터 자, 이 협력을 쭉 해오고 그러면서 여태까지 170mm 자주포 아까 얘기한 그 곡산포 이거를 120문을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전부 쿠스크 전선에 배치해 놓고 이 포로 지금 현재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포격을 감행했고 그 다음에 240mm 방사포 이것도 120문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KN-23 이거 북한판 이스칸데르인데 자, 이것도 지금 현재, 지원을 했고, 근데 러시아 기술적인 도움으로 훨씬 성능이, 향상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포탄하고 탄약, 이런 거 수백만 발의 그 포탄을 전부 러시아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불량탄도 뭐 많이 있었다 그러고, 그래서 하여튼, 러시아가 나름대로 이제 좀 도움을 받긴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북한은 다음과 같은 그 기술들을 전부 챙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찰위성 발사 기술, 그 다음에 북한이 갖고 있는 그 만리경 세틀라이트, 자, 여기 해상도 개선을 위해서 고해상도 강화 센서 이런 기술도 이제 받았고, 그 다음에 핵 잠수함 설계 관련해서 이제 소형 원자로,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자, 이거를 이제 델타4급 예컨대 전부 해체할 때 거기서 소형 원자를 띄어다가 2번에 걸쳐서 이제 북한한테 전부 줬고, 작년 12월 25일 날 북한이 우리 핵잠수함 이렇게 만들었다고 공개했을 때 그 속에 이미 러시아의 이 소형 원자로가 들어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ICBM 대기군 재진입 기술이나 이러한 드론 그 제조 기술, 자, 이거를 러시아가 전부 전수를 해서 북한의 그 드론 이 제조 기술도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이 이제 드론 관련해서 엔지니어를 파견했고, 이란은 전투 드론 공급했고, 그 다음에 벨라루스는 탱크와 장갑차,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드론 수출,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무기 공급을 했고, 그 다음에 해외 용병들도 많이 나와 있다. 우크라이나 진영에서 보면 약 한 8천여 명의 외국인 용병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진영에서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콜롬비아가 제일 인원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양국의 무기 체계를 보면은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에서 하이마스, 그 다음에 레오파드 전차, 그 다음에 F-16 자폭 드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군 최전선 방어구로 전력을 강화하면서 이제 자국 방산을 계속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 무기 약 한 40%를 자국산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산 무기 비중을 약 50%까지 올린다. 이것이 목표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삐걱거리긴 하지만 그러나 우크라이나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방산
이것도 많이 올라왔다. 예컨대 플라멩고 같은 이런 미사일 사거리 3,000km 이런 것들도 자체 그 개발을 했다. 이제 그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러시아는 이스칸데르 미사일, 킨잘, 극초음속, 그리고 하이퍼소닉 미사일, 그 다음에 T-90M 전차, 샤헤드 드론, 활공폭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전장에서 주로 그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의 주요 특징은 이제 현대전 양상을 완전히 바뀐 그런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 요것이 이제 아까 얘기한 이 first FPV, 그건데, 자, 이게 드론 하이텍 기술의 그 전면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비용, 고효율 드론이 이제 활용되고 있다. 그러면서 정찰은 정찰서부터 이제 정밀 타격 이런 것들을 전부 커버했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그 기갑부대 위상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그 축소가 됐다. 그리고 FPV 그 드론, 이거는 자폭 드론, 이거는 수백만 달러 가치의 그 전차를 무력화시키는 그야말로 이번 전의 그 게임 체인저로 등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시간 이 그 감시 뭐 이런 것들도 전부 가능하고, 그다음에 상업용 위성 서비스하고 결합돼 가지고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부 공유하는 이와 같은 기술들도 전부 이제 공개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소모전하고 참모전 이것이 이제 부활이 됐다.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전의 역설인데, 이 소모전, 참모전 이런 건 1차 세계대전의 그 유물인데,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최첨단 무기도 소개가 됐지만, 그러나 1차 세계대전 스타일의 참호전, 포격전 이런 것도 병행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고착된 전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강력한 그 지뢰박과 참호선으로 인해서 기동전이 이제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살상력이 높은 포병화력 위주의 그 소모전이 지속되고 있다. 그 다음에 탄약 확보 경쟁,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첨단 정밀 유도탄, 재래식 155mm 포탄 뭐 이런 확보가 전쟁 승패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하이브리드 정보전이다. 사이버 공격, 여론전 이런 것들이 기승을 부린다. 그 얘기. 그러니까 러시아가 특히 잘 쓰고 있는 건데, 이거는 선전, 허위 정보 이런 캠페인을 계속 그 전술의 한 도구로 삼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SNS를 통해서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도 하고, 그 다음에 국내 전쟁 그 지지 여론 이런 것도 유도도 하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 지원 이런 것도 유도를 한다. 그래서 자, 우리 러시아가 지금 전선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걸 계속 퍼뜨림으로 해서 이 서방이나 아니면 서방이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것 이런 걸 주저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또 예컨대 트럼프가 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너희들 빨리 항복하고 자 너희들 저 돈바스 땅 전부 다 줘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자 이와 같은 효과를 지금 기대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에너지, 식량 이런 것들도 그 무기화하고, 그래서 천연가스 공급 이런 것들 중단하고 곡물 수출 봉쇄도 하고 이러면서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는 그런 전략을 지금 현재 구사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 선전전을 위해서 푸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6년도 올해 러시아 그 국영 그 언론에 대해서 이제 자금 지원을 한다. 무려 54%로 증액을 해서 자 정보전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외에도 우크라이나 내외에 이제 그 푸틴 세력들이 그 조직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이른바 제5열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공산당, 진보사회당,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 자, 이런 것들이 전부 푸틴 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푸틴 지지율 80%, 이것도 전부 이와 같은 그 선전전을 중심으로 러시아 내에서 이제 러시아 주민들을 상대로 계속 선전한 그런 결과다. 이렇게, 전부 얘기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4년째 지속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선의 고착화 소모전이다. 아까 숫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 진영은 수백 킬로미터 달하는 강력한 참호, 지뢰밭, 방어 요새 이런 것들을 구축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제 현대의 정찰 드론 기술, 자 이런 것들로 이제 전부 기습 공격을 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공자는 만약 이제 그 막대한 그 인명피해를 감수하면서 계속 한 발 한 발 전진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일방의 압도적인 승리,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장 환경에서는 예측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병력과 물량에서 그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그 저항에 직면해 있고, 또 우크라이나는 서방이 만약 지원을 했다가 하더라도, 그러나 러시아 본토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은 아직 미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가, 이 얘기를 할 때 러시아의 장기전 버티기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전시 경제 체제를 이제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국가에서는 상당 부분 국방비로 돌리고 경제를 전시 체제로 전환했다. 지금 현재 전쟁 위에서 이 관련된 방산 시설이나 이 국방이나 뭐 이쪽 분야에 근 50%의 국가 재정을 전부 소비를 하고 있는데, 자 이와 같은 게 이제 민간 민간 경제가 이제 타격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지칠 때까지 계속 이제 버티는 그런 전략을 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푸틴 이 독재 체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러시아의 그 장기전 버티기 전략이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비판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지속한다. 내가 원하면 계속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 그 서방 지원, 대우크라이나에서 서방 지원, 이런 것들이 좀 유동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그 내부 정치적 갈등, 이런 거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 지원 규모, 속도, 이런 것들이 유동적이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반격 동력, 이것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얼마만큼 많은 장비를 서방으로부터 와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관건인데, 이런 것들도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서방 진영에서는 뭐 도와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제 러시아 그 눈치를 봐서 예컨대 우크라이나 지원대 여러 가지 그 제한이 있다. 예컨대 무슨 헝가리나 슬로바키아나 이런 나토 회원국들도 지금 현재 나토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반기를 들고 있다. 그 얘기죠. 그다음 네 번째는 각 진영 간의 그 타협 불가능한 목표다. 아까 수차 얘기했지만, 러시아 요구 다르고 우크라이나 요구 다르다. 이제 그 말이죠. 아까 얘기 다 했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실질적인 안보 보장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거 전부 다 안 맞는다. 지금 양쪽 그 의견이. 그래서 어느 한쪽도 결정적인 승기를 잡지 못한 채 고강도 소모전만 계속 벌리고 있는 그와 같은 현실이다. 그다음에 러시아는 에너지 시설 집중 타격하면서 우크라이나 굴복을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는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안보 보장, 이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국제사회의 그 진영 논리, 이것이 강화되면서 완전히 지정학적 구도로 지금 현재 국제사회가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방 자유민주 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이런 나라들의 어떤 이런 공동 그룹이 있고, 그 반대 진영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권위주의 독재 국가들, 이와 같은 전제 독재 국가들이 있다. 여기에 지금 이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전부 사라져야 될 그와 같은 그 나라들이 지금 현재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 앞에 지금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와 같은 뚜렷한 어떤 이런 삼각 그런 레짐들이 서로 이제 대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전쟁을 통해서 나토가 이제 계속 확장됐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기 전까지는 나토는 완전히 이거 좀 뭐 죽은 조직이다. 이렇게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와 같은 그 폄훼하는 그런 그 언급들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완전히 나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여전히 이 자유민주주의 이 서방 체제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군사적인 기구가 바로 나토이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그 이제 중요성이나 어떤 당위성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자,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제 여태까지 중립을 지켜왔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이 나토에 가입하면서 안보 지형의 변화를 크게 이제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국제사회, 유엔 역할, 이것이 대단히 미미하고 이제 별 볼 일 없는 뭐 그와 같은 그 조직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그 현상을 지금 이제 우리에게 이번 전쟁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유엔에서 예컨대 여러 가지 뭐 이 러시아 침공 관련해서 이제 유엔 안보리나 기조총회에서 이제 결의안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놨는데 전부 별 볼 일 없는 말장난에 그치는 그와 어떤 효과도 지금 이제 도출하지 못하는 결실물도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어떤 말장난에 끝난 페이퍼로 끝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무력 사용하지 말아라 중지하라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러시아 군사 무조건 철수하라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인권침해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이 푸틴이나 전쟁 그 범죄자들 처단하자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러시아 점령국의 합법 국민투표 이 비난하는 그런 얘기. 전부 다 이와 같은 화려한 막 그런 결의안들이 채택이 되지만 어느 하나 이행되는 것이 없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안보리 결의안 이런 것도 러시아 거부권 행사로 전부 부결되는 도대체 유엔이 하는 역할이 뭔가. 4년 동안 지금 이렇게 지금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저 수많은 지금 인명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병사들이 쓰러져 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국제사회가 그 누구도 지금 현재 이거를 중단시키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지구가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제 유럽의 그 방위태세 이게 변하다. 아까 저 얘기대로 무슨 뭐 나토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러시아 침공은 완전히 100% 불법적이다. 그 다음에 러시아 위협 이거는 요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 앞으로 계속 상시화될 것이다. 그래서 나토 회원국들은 자 이제 러시아가 언제 되면 몇 년 내로 또다시 이 나토 회원국들에 대해서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예컨대 이제 무슨 뭐 저쪽 발틱 국가들한테 폴란드나 뭐 이쪽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뭐 이런 국가들한테 얼마든지 시비를 걸 뭐 그런 그 가능성이 농하다 이제 그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최전선에서 지금 현재 서방 진영을 대표해서 그리고 지금 싸우고 있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더 키워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유럽이 전략적인 자율성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된다. 누구의 어떤 이런 압력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 그러니까 너희들은 스스로 전부 자위, 완전히 이제 무장할 수 있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트럼프의 강조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현대적 그 다음에 FPV 드론, 그 다음에 활공 폭탄, 뭐 이런 것들도 대단히 이제 중시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핀란드와 스웨덴 이런 맥락에서 이제 나토 전부 가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유럽 전역에 이제 국방비 이런 것들이 증가 추세다. 그래서 나토 이제 회원국들은 각기 GDP의 5%를 전부 이제 국방비로 쏟아야 된다. 이게 이제 작년 6월 달에 헤이그 나토 정상회담에서 전부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5% 가운데 3.5%는 이제 핵심 국방 무기 체계 막 이런 거 강화하는데 이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1.5%는 안보 인프라 구축하는데, 예컨대 이제 사이버 보안이나 민간 방어, 에너지 안보, 그 다음에 국방산 기반 강화, 뭐 이런 분야에 전부 이제 쓰도록 그렇게 좀 돼 있고, 그러면서 뭐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우리가 5%까지 인상을 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토 회원국들의 합의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요 국방 예산이 지금 많이 올리고 있는데
유럽 국가들 그 중에서 가장 선봉장이 이제 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독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82억 유로를 지금 현재 국방비로 쓰고 있다. 사상 최대다 독일 입장에서. 그러니까 2020년 대비해서 무려 2.4배 폭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도 전년 대비해서 67억 유로를 전부 증액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폴란드 같은 경우는 GDP 대비 5% 이걸 이미 유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공격적으로 우리 군비 확장에 이제 기하고 군비 확장을 서두른 나라가 바로 폴란드다. 그러면서 우리 K방산, 예컨대 무슨 우리 전차나, 그 다음에 장갑차, 전차나, 그 다음에 전투기나 아니면은 이쪽 K난 자주포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폴란드가 우리 한국 K방산, 이런 것들 전부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번 전쟁 관련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서방 자유 진영 최전선 방어국으로 이제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러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까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가 점령한 땅을 전부 할양하고 군사력을 포기하라. 이제 푸틴은 계속 그 얘기를 주구장창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푸틴은 미 중간선거가 이제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이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어떤 형태로든 꼬드겨서 예컨대 트럼프 입장을 잘 활용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 현재 결실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서두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점을 이용해서 최대한 우리 러시아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자. 자, 이러면서 지금 현재 이 양국은 서로 다른 생각으로 지금 현재 이 현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조만간 제2부로 이제 각 진영의 입장과 정전 협상 전망, 그리고 이번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자,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추운 겨울날, 지금 현재 이 무고한, 이 우크라이나 주민들, 병사들, 저렇게 속절없이 쓰러져 가고 있는데, 자, 아무쪼록 빨리 전쟁이 끝나서, 다시 한번 이 자유민주사회, 그리고, 완전히 그야말로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에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영상을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